복수는 분노, 증오, 그리고 정의로운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누군가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감정적 연료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세인들에게 복수는 판단력의 부재로 인한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용이 종종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룬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성경의 법에 의해 복수는 단순히 허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가장 뛰어나고 잔혹했던 중세 복수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제 단돌로. 베네치아의 도제 엔리코 단돌로는 1171년 콘스탄티노플로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갔다가 신비롭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비잔틴 황제 마누엘 1세의 명령으로 실명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머리에 충격을 입는 사고로 인해 시력을 잃은 것일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단돌로는 시력을 잃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사료에 따르면 그는 비잔틴인들을 탓하며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가 제4차 십자군 산닥을 준비할 때 단돌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비용을 낼 수 없는 십자군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보증했으며 그 대가로 원정대가 발견하는 어떤 보물이라도 넉넉한 몫을 기대했습니다. 십자군은 1202년 말 베네치아에서 출항했고 곧장 부유하면서도 약탈하기 쉬운 무역항 자라로 우회했습니다. 도시를 약탈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로 향했고 1204년 4월 그곳 역시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원래 계획은 아니었으며 콘스탄티노플로의 우회는 단돌로의 오랜 복수심에 크게 기인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돌로는 함락된 도시에서 수레 가득 보물을 고향으로 보냈다고 전해지지만 그는 직접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맹인 도제는 오랫동안 원망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과의 전쟁에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 왕은 피어스 가베스턴을 매우 아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어스가 왕에게 끼친 영향력은 잉글랜드 남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1312년까지 피어스는 코널 백작이 되었고 에드워드가 프랑스의 이사벨라와 결혼하는 동안 섭정으로 일했으며 한 번 이상 추방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귀족들과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피어스는 스카버로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포위 끝에 항복했고 워릭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토머스 랭커스터 백작과 가이 보샹 워릭 백작에게 사형을 선고받았고 1312년에 참수당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전쟁을 통해 복수를 꾀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1312년 초 로버트 더 브루스가 피어스를 숨겨주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이 결국 1314년에 참혹한 베녹번 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21년에 다시 시작된 남작들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일종의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다는 상황이었죠. 그는 책임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321년 에드워드는 새로 총애하는 휴드 스펜서 더 영구를 곁에 두었고 그의 영향력으로 남작들이 다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디스펜서 부자를 추방하게 했고 에드워드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반란자들을 사면하고 조용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기회는 이사벨라의 수행원이 반란 동맹인 바솔로뮤 베들스미어의 집에서 공격당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순간을 포착해 디스펜서 부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반란을 진압했으며 마침내 피어스의 살인범들을 처벌하고 랭커스터를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하메르의 전리품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는 두 숙적, 즉 터키계 몽골 정복자 티무르와 오스만 술탄 바예지드 1세가 맞붙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동쪽으로 밀고 나가던 바예지드는 티무르에게 충성하던 영주들을 물리쳤고 이에 티무르는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이어진 충돌은 오스만 제국에게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바예지드는 포로로 잡혔고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한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남은 생애를 이국적인 애완동물처럼 우리에 갇혀 아나톨리아 곳곳을 끌려다니며 보냈다고 합니다. 티무르는 희귀한 매를 자랑하듯 바예지드를 자랑스럽게 전시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티무르가 말을 탈 때 바예지드가 발판 역할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출처에 따라 바예지드는 자신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티무르의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고 음식을 대접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도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이든 아니면 극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이야기꾼들에 의해 과장된 것이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티무르는 세상에 누가 승자인지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랑의 힘 페드루 1세와 이네스트 카스트로의 이야기는 급격히 고딕 비극으로 치닫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1357년에 왕이 되기 전에 페드루는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사 마누엘과 결혼했지만 1340년에 그녀가 포르투갈에 도착했을 때 시녀 이네스를 데려왔고 페드루는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눈치챘고 그의 아버지 아폰수 4세 역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콘스탄사는 1345년에 사망했고 페드루는 비밀리에 교회 허가를 받아 이네스와 결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 결혼을 숨겼습니다. 이네스는 비밀리에 그에게 4명의 자녀를 낳았고 페드루는 아버지의 모든 재혼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아폰수는 이 연애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1355년에 이네스의 살인을 주선하거나 최소한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 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페드루는 왕이 되자 이네스를 합법적 아내로 선언해 그녀의 복수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녀들을 합법화했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을 파내어 여왕으로 즉위시키고 고운 옷을 입혀 왕좌에 앉혔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비난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믿었던 세 남자 알바로 곤살베스, 디오고 로페스 파시오, 그리고 페드로 코엘류를 추적했습니다. 파시오는 그 범죄에 대해 무죄로 밝혀졌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감탄할 만한 굳건함으로 고문을 견딘 후 궁전 앞에 세워진 처형대로 끌려가 살아있는 심정이 꺼내지고 시신은 불태워졌으며 그 재는 바람에 흩뿌려졌습니다. 자, 됐어. 똑같이 해야지. 헤비메탈. 칭기즈칸이 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며 몽골 제국을 확장할 때 그는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 외교 협정을 맺었습니다. 크와라이즘의 통치자 샤알라딘 무함마드 2세는 13세기 초에 그 조약 중 하나를 대놓고 어겼습니다. 몽골 상인들은 카와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했지만 오트랄의 총독 애눌추크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몽골 대상단이 첩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하고 그들의 귀중품에 유혹을 느낀 애눌추크는 수백 명의 상인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물품을 차지했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가 탈출해 이 소식을 몽골로 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샤는 한 명의 몽골 사신을 참수하고 나머지 사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칭기즈칸은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 도시는 5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애눌축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부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블라드, 모자 장수로서의 블라드, 블라드 3세, 왈라키아의 블라드를 블라드 체페슈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극악무도한 잔혹성과 브램 스토커의 유명한 소설 덕분에 오랫동안 드라큘라 백작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블라드의 피에 굶주린 명성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혹하게 통치했고 적들을 숨막힐 정도로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블라드의 대표적인 처벌 방식은 바로 찔러 죽이기였으며 그는 이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 피해자들이 며칠 동안 살아있도록 하여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열정을 보였습니다. 블라드의 징후를 온전히 느낀 이들 중에는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극도로 징후했고 이를 보여줄 기회를 좀처럼 놓치지 않았습니다. 1459년 오스만 제국의 황제 메흐메트 2세가 조공을 받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을 때 블라드는 그들을 꽤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터번을 벗으라고 요청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터번을 벗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했습니다. 문제 해결사였던 블라드는 그들의 터번을 아주 단단히 고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에 터번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 사건은 블라드의 이름이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영원히 남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저스티니아누스 2세는 두 번째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올랐으며 685년부터 10년 동안 그리고 다시 705년부터 711년까지 두 번에 걸쳐 황제를 지냈습니다. 그는 695년 반란 때 코가 잘려 코가 갈라진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하 장군 레오니다스에게 패위당했습니다. 705년에 그의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저스티니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에 몰래 들어가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3세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제국의 통치권을 되찾았습니다. 저스티니아누스가 권력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추적해 레오니다스와 티베리우스를 쇠사슬에 묶어 히포드롬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유하는 군중들 앞에서 이제 숨금코를 딴 황제는 의기양양하게 우위를 과시하며 적들의 목덜미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두 남자를 참수하라고 명령한 뒤 그들의 많은 지지자들도 학살했습니다. 몇몇은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복권된 통치는 권력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바이킹들의 잔혹한 블러드 이글 의식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르드 문학의 두 사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처벌은 희생자를 엎드려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칼날로 척추 밑부분에 살을 찔러 갈비뼈 쪽으로 위로 올려가며 절개했습니다. 각 갈비뼈는 도끼로 척추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했으며 이 과정에는 인내와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희생자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내내 살아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바이킹들은 드러난 살에 소금을 문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갈비뼈가 분리되어 흉측한 나무판처럼 벌어진 후 구문전은 폐를 꺼내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배열했습니다. 원설에 따르면 그 효과는 희생자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이는 인간을 피투성이 새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꾸는 섬뜩한 변형이었습니다. 옛 노르드 이야기인 라그나르의 아들들 전설에 따르면 블러드 이글 방식은 9세기 노선브리아의 엘리아 2세 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아 2세는 라그나르 로드브로크를 뱀구덩이에 던져 죽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바르더 보네리스와 우바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엘리아에게 이 끔찍한 형벌을 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실 더 불가 슬레이어. 불가 슬레이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바실 2세는 거의 5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강인한 기마병이자 궁전에서 머무는 것보다 전선을 선호했던 장군인 바실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반란을 진압하고 무슬림 이웃들과 싸우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바실의 분노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것은 불가르족이었습니다. 986년 트레드전스 게이트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바실은 불가리아가 존재한 것을 후회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차르 사무엘은 클리디온 고개를 요새화하여 비잔틴 제국의 진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한동안 완벽하게 통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실의 군대는 계속해서 돌파에 실패했지만 그의 장군 니케포로스 포쿠스가 경치 좋은 우에로를 따라 산을 돌아 불가리아군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바실이 정면에서 니케포로스가 후방에서 공격하자 불가리아군은 1014년 7월 29일 클리디온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바실은 약 15,000명의 포로를 잡았고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100명 중 99명을 장님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명에게만 한쪽 눈을 남겨두어 다른 이들을 집으로 인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올가 공주님, 드레블리안족은 키에프루스의 불운한 이웃이었습니다. 불운했던 이유는 945년에 그들이 키에프의 왕 아이가 1세를 죽이는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의 미망인 키에프의 올가가 어린 아들 스비아토슬라프를 위해 섭정으로 나섰고 곧바로 중세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질 만큼 창의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레블리안족이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의 왕자와 결혼하라고 초대한 것은 당신도 알다시피 남편을 죽인 사망을 고려하면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올가는 그들을 환영하며 쉬었다가 아침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올가는 그들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이어 그녀는 드레블리안족에게 저명한 인사를 협상하러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기대하며 요청에 응했습니다. 올가는 그들을 목욕탕으로 안내한 뒤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 도시에서 많은 양의 벌꿀술을 준비하라. 내가 그의 무덤에서 울고 장례 연회를 열 수 있도록 하라. 드레블리안인들은 배를 띄울 만큼 충분한 미드를 양조했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난 후 모두가 완전히 취했을 때 올가의 부하들은 그들 중 약 5,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올가는 키예프로 돌아가 군대를 모아 다시 행군하여 그들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1년간의 포위 끝에 굶주린 드레블리안족은 마침내 평화에 동의했고 올가는 각 가정마다 참새 3마리와 비둘기 3마리의 곡물을 요구했습니다. 드레블리안족은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각 새에게 작은 유황 주머니를 달아놓은 뒤 풀어주었습니다. 새들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곧장 집으로 날아갔고 그로 인해 도시 전체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가의 부하들은 도망치려던 드레블리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하고 한 부족 전체를 몰살시킨 후 기독교로 개종한 올가는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사도들과 동등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건 그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미디어벌 매드네스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매주 금요일 중세 관련 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더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패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 중입니다. 추가 영상도 공개하고 지금 보시는 멋진 분들처럼 매 영상 마지막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급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미디어벌 매드네스에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